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본색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시간을 분배를 좀 달리 해봤어요.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앞에서 하고 이제 뒤에서 김영롱 앵커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 오늘은 저희가 경제직설을 바로 출발을 해볼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출연자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자, 처음 보셨어요. 저희가 급하게 사실 저희 문서진 부대표는 매주 목요일마다 또 출연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경민 팀장님은 좀 급하게 어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오펙이 있으니 그리고 유럽의 그 이탈리아 그 국민투표가 있으니 좀 제발 나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부터 저희가 주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기름과 정치. 자,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이슈를 오늘 다뤄볼 거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오펙의 이 감산 합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 유럽의 특히 이탈리아의 국민투표가 앞두고 있는데 국민투표 이후에 또 정당의 집권 정당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8년 만에 감산 합의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게 될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일단 50달러 선까지는 몇 차례 뚫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6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초과 공급분은 많은 부분이 상쇄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고 직전 고점인 52달러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60달러를 넘어서 이제 70달러 이제 추세적으로 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늘려서 그래서 국민들의 소비도 증진시키겠다라는 건데 뭐 트럼프하고 공화당하고 입장이 같은 게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도 공화당도 원유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수출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을 하고 지금 뭐 재고도 많이 쌓아놨었는데 더 쌓아놓으면 이제 재고 쌓아놓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재고도 막 지금 팔아버리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득이니까 좀 더 올라가는 것을 바라면서 좀 유가를 올리려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근데 유가를 올리려는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점유율 경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번 오펙이 감산 합의한 부분들을 이면을 보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이 많이 줄면서 점유율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게모니를 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기도 또 힘들 수도 있죠.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풍부한데 이거를 팔아서 내가 나한테 원유 패권을 가져오자 라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전통 산업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석유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패권을 갖고 싶어 해서 그동안에는 뭐 오바마 정책들이 신성장 산업,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다면은 공화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떨어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건 별로 안 좋죠. 약간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 높여놓고 그 다음에 가격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멀리 보자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를 떨어뜨려서 중동 쪽의 힘을 약하게 만들겠다라는 뭐 정치적인 이면도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원유 생산 비중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쉐일의 생산성이나 그런 것들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문서진 부대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제 의기관이 저도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60% 한 번 정도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추세적은 여전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지금 쉐일 오일 이야기도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쉐일 오일 평균적인 소위 말해 이제 마진율이라고 하죠. 그게 보통 한 45에서 50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에서도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쉐일 오일 업체에게는 별 피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못 따라오겠지만 네. 어쨌든 굵직한 업체들은 이미 이제 자기 마진율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쉐일 오일 업체들이 지금 정도 가격대면 마켓 쉐어 경쟁할 수 있다. 네네. 점유율 경쟁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 또 하나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감산은 했습니다. 네네. 감산은 했는데 그 감산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해 대비해서 여전히 8% 이상 증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건 맞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가 공급 과잉이 해소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이 경기 이제 부양 관련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 네. 이게 유가의 수요를 자극할 정도의 수준은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좀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밀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대체제들이 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레벨도 조금 더 다운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인구 구조와 관련돼서도 전통적으로 지금 유가는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그렇다면은 이경민 팀장이 국제 유가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일 어려운 건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겠지만 근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면은 49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잠깐 또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뭐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동안 떨어질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그려주세요. 손으로 그리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12월하고 12월 달까지는 네네. 우리 1월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네. 이번 감산 합의도 있고 난방 수요라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한계는 55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10% 정도. 네. 그런데 지금 50달러라고 해서 따라가서 사는 구간은 아니고 네. 일단 9%가 올라지 않습니까? 네네. 한 번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좀 등락을 보이다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난방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네.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5에서 55달러. 네. 좀 변동성이 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도 손으로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서. 네. 저도 너무 일단 똑같아요? 아니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네. 그냥 55불을 상단으로 보는 정상적인 네네. 상단으로 보는데 네. 오버슈팅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1월달 정도에는 한번 60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트라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세를 뚫고 올라오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저도 45불을 사실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중간에 1월 안이라도 감사는 이행을 잘 안 해나간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좀 충격파 그리고 아무래도 워낙 달러와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갑자기 빠진다면 네. 뭐 순간적인 언더슈팅을 감안한다면 또 40불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대 이걸 또 깨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도 동의하는 게 당분간은 계속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유가는 거의 박스권 가격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ETF, 뭐 인버스와 그리고 상승하는 네. 레버리지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또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꽤 구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하신 김에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오펙에서는 너희는 3만 달러 줄여, 아니 3만 배럴 줄여. 그랬더니 우리 3만 배럴 줄이면 못 살아요. 5천 배럴만 줄일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 나가. 나가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쿨하게 알겠어. 자,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만 그럴까? 다른 오펙 회원국들은 안 그럴까?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 감산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감산 합의는 여러 번 있었고요. 동결 합의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여러 번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를 네네. 올리려고.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이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번이라고 뭔가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셰일 오일 업체 그러니까 경쟁자가 더 생겼어요. 네. 예전처럼 오펙이 뭔가 원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원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이 잘 안 됐는데 네. 이것까지도 지금 안 되는데 사실 내 살기 바쁩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국가 저는 그게 이라크나 이란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만 조금만 이행이 안 되면 오. 나머지 특히 사우디나 이런 쪽도 저는 이행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저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별로 나눠볼게요. 국제유가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일단 뭐 직접적으로 보자면 항공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조선주, 뭐 건설, 기계, 화학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산업별로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일단은 중동 경기 쪽에 민감한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무조건 100% 수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중동 경기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 네네. 인프라 투자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최근 나로 늘어나고 개선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린다면 네. 조선 건설 기계 화학 정도는 네. 좀 긍정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서라기보다는 네. 중동 경기나 트럼프 정책 기대감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세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녹아들어 있는 게 이들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유가가 오르면은 비용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업종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내년까지 뭐 1년 내내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투자 시기에는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만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다음 거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산유국들이 신흥국 가운데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들의 어떻게 뭐 경제 사정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이 신흥국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문서진 부대표 먼저 얘기하고 이제 김경민 팀장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겹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이거 겹칠 것 같긴 네, 한데. 말씀하세요. 예, 일단 저는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유가가 상승함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네. 그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은 거의 3개월 텀이에요.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3개월 후에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에 대한 뭐 이야기 분명히 그래 이야기 나올 수 있을 만큼 네네. 지금 계속 박스권이란 말이죠. 네. 이거 가지고 3개월 텀 가지고 뭔가 신흥국 자금이 유입된다 가능성 낮고요. 특히 달러가 어쨌든 강세지 않습니까? 네. 추세를 지금 당장 단기간에 꺾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오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경민 팀장님.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네.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 확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좀 안정은 찾겠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네네. 근데 이 자금 유입이 추세적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2달, 3달 동안 더 들어올 거야. 네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니까. 또는 산유국들이 이제 중지를 투자할 거야. 산유국 네네. 펀드들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런데 산유국은 2월, 3월 달에 유가가 급등을 할 때도 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 자체에 대한 증시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의한 증시 유입은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네. 내년 트렌드를 결정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PD가 되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네들 살궁리만 하고 돈을 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맞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워낙 어려운 경제 다 상황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야, 이 산유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담당 PD가 이 자리에 와도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그 다음 이슈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유럽연합에서 지금 여러 개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프랑스의 대선 있고 이 독일의 총선이 한 10월쯤에 네. 있을 거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탈리아만 얘기할게요. 가장 가까운 이슈니까. 네. 당장 12월 4일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면은 이 개헌 투표에 대한 국민 투표가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래도 시장을 읽는 남자에서 여러 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국민 투표에서 부결이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종편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 이야기는. 그러니까 알파고한테 그러니까 지금 반대 의견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헌을 하지 말자. 네. 근데 중도표가 20%예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 사람이 20%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40 몇 %가 반대, 네. 30 몇 %가 찬성, 네. 20 몇 %가 중도. 중도.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아직. 그 찬성과 반대표의 차는 지금 10%인데 네. 표를 못 못 정한 정한 표가 나라는 20%니까 더 전망하기 어렵다. 네, 더 전망하기는 네. 어려운데 제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지금 렌치 총리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는 있는데 지금 헌법 개정이 너무 급진적이다. 이게 뭐 300몇십 석에서 100석으로 주는 게 말이 되냐. 너무 네네. 강하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있는 거지. 뭐 반대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높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투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개헌을 하는 것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너무 진보적인, 급진적인 네.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반대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는 거고. 네. 네. 자, 그렇다면 문서진 부대표는요? 나 오늘 오랜만에 반대 의견이네요. 지금 시간 지난 지 14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네. 저는 그냥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 개헌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원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발목이 네, 잡히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제 이거를 하자고 그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이 렌치 총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소위 말해 입을 잘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 이게 내가 부결되면 내가 총리 그냥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야권 쪽에서 이걸 이제 정치적 아젠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원래 논지는 이게 개헌인데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거를 재신임으로 투표를 가버린 거예요. 아. 이게 성격이 현 정부의 이제 재신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뭐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서 이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뿐만 아니라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부분이 몇 개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거를 이 쉽게 말하면 국민투표를 유로존 탈퇴 뭐 찬반 쪽으로 사실 조금 생각하는 경우는 또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를 달리 생각해서 그럼 이탈리아의 소위 말하면 이제 유로존 탈퇴를 찬성하는 쪽이 맞냐 할 때 좀 많거든요. 네. 탈퇴를 지지하는 쪽이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투표 성격 때문에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탈리아의 헌법을 개헌하자 여기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일단 렌치 총리는 임기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이 헌법을 개헌을 해서 하원에 집중을 시키자, 의결권을 집중시키자 이렇게 된다면 렌치 총리가 내려오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말로 했는데 네. 만약에 딱 부결됐는데도 나 안 내려가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네.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안 내려간다 하면 어쩔 수 네. 없는데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두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결되면 말을 바꾸질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찬성의 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표, 이탈리아는 개헌을 할 것이다. 이게 갈리게 되면은 이 양쪽 의견에 따라서 그 이탈리아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가 분명히 갈려지는데 사실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렌치 총리 안 내려올 수도 있어라고 하면은 네. 유럽 연합에서 이탈리아가 탈퇴하는 그런 리스크가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낮아지게 네.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같으신가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 그렇게 되면 탈퇴 우려감은 좀 빠르게 완화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은 내년 3월, 4월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로 통해서 네. 3월, 4월 달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인가 아니면은 무난하게 지나갈 것인가 라는 변수고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드라기 총재도 말했듯이 부결이 되면은 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립서비스를 굉장히 하고 있고 네. 렌치 총리한테도 여러 해외 언론이나 기관이나 뭐 수장들이 내려오지 마라 부결돼도 내려오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자기 살궁리만 하고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등락이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켜봐야 될 거는 내년 3월, 4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은
단기 변동성 요인 그리고 그걸 어떻게 봉합하는지에 따라서 내년 3월, 4월 달에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을 가지고 네. 얼만큼 유럽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지 여부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선진 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부결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네네. 물론 제가 자꾸만 이제 쇼플레이어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제가 뭐 아니, 그때 근데 이야기한 이미 브렉시트도 우리는 그랬고 네, 뭐 좀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좀 트럼프 너무 당선 때도 그랬고 그런 일들을 당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쇼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유럽인들은 브렉시트를 당하고 나서 사실 특별하게 영국이 불이익 당하는 걸 못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도 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 현재 강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 탈퇴된다고 해서 뭐 지금 하늘이 무너져? 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지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도표들이 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부결로 나올 가능성도 전 있다고 좀 보고요. 만약 여기에 나오면 부결이 되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네. 보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는 조금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유로가 약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강세가 그렇죠, 나오면 네. 시장은 또 여전히 좀 별로다. 예,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고 있죠. 자, 근데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그 개헌 부결이 됐을 때 은행이 연쇄부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랑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연쇄부도가 나오는 건 거죠. 지금 현 정부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개헌 지금 안을 계속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회복을 시키기 위한.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게 이제 엎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감이 네네. 있는 거죠. 그런데 부채 비율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네, 이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리만 사태 이상의 지금 사실 부실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살리겠다고 네. 뭔가 법안을 내놨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그렇죠. 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특히 이제 지금 오성운동이 이야기하는 게 유로존 탈퇴도 있는데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부실은행들,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너희가 잘못해서 이래 된 거다라고 네. 해서 기존에 아니 지금 죽을 애들을 또 우리도 세금을 내서 또 살려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뭐 부결로 인해서 혹시라도 조기 총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오성운동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네. 이게 제가 보기엔 꽤 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드라기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탈리아 그냥 부실은행 채권 사줄게.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의 안전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유로화는 약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세로 갈까요? 약세로 가겠죠. 이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약세로 가겠죠. 네. 왜냐면은 단기 약세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변수가 터지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로 갈 거고 네. 또 ECB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정책 기대감으로 또 약세로 갈 거예요. 근데 시장이 더 높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8일, 그러니까 8일 22회가 있거든요. 4일 네네. 이탈리아 총선 네. 그리고 8일 22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거나 어떤 기대감을 강하게 심어주게 된다면은 아마 이때가 유로화 약세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만큼 되게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어요. 네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미 많이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 사태로 인해서 더 약세로 간다면 그때 전후로 해서 저 바닥이 잡힐 거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달러 강세도 정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4일에 있는 투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ECB의 네, 정책 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 환율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한 한 6개월 안에의 레인지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네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이 국민 투표, 혹시나 모를 조기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 대선까지 모든 부분이 혹시라도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슈가 부각이 돼서 네. 실제로 만약에 주요국들이 탈퇴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로화는 분명히 약세가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국가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부실국들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는 정말 나중에 만약 그런 사태가 터진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강세다. 오히려 유로화가
페러티 밑으로 떨어진 그는 사태 때문에 네. 페러티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아주 오히려 강력한 롱 포지션을 취하겠다. 저희 문서진 부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이렇게 유럽 내에서도 선진국들만 모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까지 시간이 한 5년 넘게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기적인 네, 그 장기도 장기적인, 굉장히 장기라는 거 굉장히 장기적인. 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유로 정점, 그러니까 유로 약세 정점이라는 거는 이제 유로화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달러는 약세로 갈 수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달러 인버스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ETF로 인버스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그럼 한 번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팀장부터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국내 시장은 12월 달을 놓고 본다면은 네. 아마 다음 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다. 네. 그러면은 저점 매수에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바닥을 잡고 네. 원 달러 강세도 급격히 나오게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이후 좀 슬로우해진 거나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지수 자체 흐름에 있어서는 또 다음 주에는 쿼드러플 유칭 대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수급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들을 지나면서 네.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수급이 네. 계절적으로 12월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12월에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죠.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차 잔고가 급감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가지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네. 서로 이렇게 환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조선, 기계, 화학 그리고 네. IT는 대형주 중에서도 대장 아닙니까? 대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형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먼저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탄탄해지고 여기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에 대한 해명이 나온다면 IT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네.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전략은 단기 변동성 확대 시 저점 매수. 그 지수 때는 1950선 밑에서는 얼마든지 사도 좋다라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대형주를 사게 되면은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중소형 부품주 같은 거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품주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만 그냥 매기가 쏠리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으로 가다가 이제 12월 말로 되면서 네.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계절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1월 효과, 2월 효과 뭐 정말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자면 대형주 쪽으로. 네.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 12월 말까지 대형주를 가져가되 네. 중소형주로 확산은 이제 12월 중순 이후 뭐 12월 말로 갈수록 조금씩 더 늘려가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도 전략을 좀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시장은 저는 여전히 변동성이 많으니까 네.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근데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팀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건설 조선 쪽은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지만 네네. IT는 저는 명확하게 봅니다.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 뭔가를 주식을 매수하려면 저는 IT 쪽.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사실 실적은 좋은데 많이 떨어진 IT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저는 모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는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좀 롱 포지션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시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경민 팀장님 저희가 전날 전화드려도 다음에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